예, 사고 표현 6주 2차 시 합시다. 2차 시는 이제 실업 신화의 세계를 조금 공부를 했고, 2차 시도 실업 신화 중에서 이 불의 상징과 판도라의 상자 부분을 공부를 좀 해봅시다. 에, 불의 상징. 그러니까 그 인간이 동물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죠. 어떤 게 유사합니까? 비슷한 점이 많습니까? 그 어떤 본능적인 측면에서 비슷하죠. 인간도 동물에 한 그 속하니까 되면 태어나고 죽는 그런 운명적인 것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그 기본적인 의식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성욕,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이제 본능적인 본능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동물과 여타 동물과 다른 인간만의 특징들이 많이 있죠. 그건 뭐 이성의 작용, 그 언어를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거, 합리적으로 사고 행동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인간이 여타 동물과 다른 점들이고,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도구를 사용하는 것. 특히 불의 사용.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때 이제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이제 또 목축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날것을 먹다가, 날것으로 이렇게, 뭐, 구석기 시대에 사냥을 했다가, 이걸 날것으로 먹기는 어려웠겠죠. 예. 먹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일단 말려서 먹으면 그게 포가 되는 거잖아요. 볶아서 먹는 거고. 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익혀서 먹어야 될 것인데, 그게 이제 불이라고 하는 것을 발명한 거죠. 그러니까 발명일까요? 발견일까요? 그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 찾아낸 거죠. 찾아낸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 가면 그 이제 그 보물찾기라고 그래서 그 종이에다 접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몇 가지 선물을 놔두고 그 선물 이름을 적은 종이에다 꼭꼭 이제 적어서 또 종이를 접어가지고 여기저기 뭐 나무 밑에 여기저기 넣어놓죠. 찾아오면 그걸 발견이라고 하죠, 우리가. 발견이라고 합니다. 찾은 것이 발견이죠. 본래 있었던 것, 본래 있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찾아낼 때 우리가 발견이라고 합니다. 발견. 음. 그런데 발명은 뭡니까?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 것을 발명. 존재했던 것을 찾아내는 게 발견. 이렇게 의미를 사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불은 발견일까요? 발명일까요? 발명이라고 해야겠죠? 발명. 예. 그럼 누가 했을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신화는, 그러니까 신화라고 하는 것은 신의 이야기이면서도 결국 인간의 삶과 욕망에 투영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화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 발명과 관련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떤 계기로. 근데 그리스 신화가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제 불을 사용하고 있는데 불은 정말 요긴한 거잖아요. 음식을 익혀 먹고 추운 그 거처를 따뜻하게 하고 또 이제 전쟁 무기로 쓰기도 하고 다양하게 아주 요긴한 게 불이잖아요. 물론 잘못 다르면 이제 화재로 이렇게 사람도 죽고 모든 곳이 불타기도 하고 그 양면성이 있어요. 참 보면 그래요. 모든 게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죠?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불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불의 기원에 대해서 그리스 시대 사람들은 그냥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신화로. 그래서 그 조금 이따 또 30분 뒤에 설명을 상세하게 하긴 할 텐데 앞부분에 조금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게 그 불이 어떻게 해서 어 그
인류가 사용하게 됐을까와 관련해서 이 그리스 신화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기원과 심판 이런 그 측면에서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히랍 신화에서 불이 어떻게 인간에게 와서 인간이 유용하게 사용하게 됐는가를 이렇게 설명해요. 자, 이를테면 그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인류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 하느님이 진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물도 만들고. 근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특정한 신이 거명되지 않고 그냥 그 조물주의 신이 진흙을 빚어 인간을 창조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인간이 흙에서 저절로 생성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다양해요. 다양한데 헤시오도스라고 하는 이제 사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뭐냐면 노동과 나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류의 시대를 다섯 시대로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창조를 시대와 종족별로 구분해서 설명해요. 누가요? 헤시오도스가 자신의 책 노동과 나날에서. 그래서 황금의 종족과 은의 종족은 올림포스의 신들이 창조했고, 청동의 종족은 제우스가 불의 나무에서 새롭게 창조했고, 영웅의 종족 또한 제우스가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이제 운명과 관련된 이야기의 주인공은 단연 지금 우리가 이제 2차 시에 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불. 응? 응, 불. 불의 그 심판, 불의 상징과 판도라의 상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불과 관련된 인간의 운명과 관련된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은 단연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 거인 신 중에서 아주 거대한 신, 그러니까 티탄 신족 이아페토스의 아들인데, 그는 제우스, 그러니까 신들의 제왕이 또 제우스입니다. 제우스에 맞서서 언제나 인간 편에 섰던 신이에요. 프로메테우스가. 그 프로메테우스는 어원이 어떤 뜻이냐면 먼저 생각하기. 먼저 생각하기.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메테우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생각하기. 그러니까 그 제우스가 금지한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문명의 길로 들어서게 한 인간에게는 은인이죠. 이 프로메테우스가.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또 다른 이야기들은 뭐 프로메테우스가 뭐 그 흙을 빚어서 인간을 창조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프로메테우스가 흙으로 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나비 한 마리를 인간의 뭐 콧구멍 속으로 불어넣어서 영혼을 깃들게 했다 이런 이야기 갈래도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사실 인간이 그 흙에서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수메르 신화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이제 불의 이야기만 합시다. 그 뒤에 또 30분 동안 불의 상징과 이제 그 프로메테우스가 그 제우스 하여튼 제우스의 명령을 어기고 불을 인간에게 갖다 주어서 이제 제우스 신들이 이제 이 프로메테우스를 벌을 하죠. 벌을 하기 위해서 이 판도라의 상자, 그때 항아리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판도라의 상자를 이 프로메테우스에게 갖다 주고, 그래서 그 상자에서 이제 판도라가 이제 나오는, 하여튼 이런 이야기, 판도라가 나온 게 온갖 이제 뭐 질병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할 거예요. 할 텐데 지금 앞 시간에 보충을 설명할 때는 이제 불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프로메테우스는 이제 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도둑이죠.
인류의 입장에서는 은인이고, 문명 세계를 열어줬던 은인이고, 그러니까 어, 프로메테우스는 어, 프로메테우스는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먼저 생각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는 프로메테우스는 티탄의 거신족, 큰 등치가 큰 티탄의 자식이지만 신들의 전쟁에서 제우스를 이제 도와요. 세상이 힘의 지배에서 머리의 지배로 바뀌게 되리라, 이것을 이제 내다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전쟁이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들 전쟁이 올림포스 신족의 승리로 끝난 후에 이제 또 프로메테우스 형제들은 운명이 또 나눠져요. 우직하게 티탄 편에서 싸웠던 맏형 아틀라스는 어깨로 하늘을 떠받치는 벌을 받아요. 둘째인 메노이티오스도 제우스의 벼락을 받고 지하의 암흑세계 에레보스로 내던져지는 이제 벌을 받아요. 그러나 프로메테우스와 막내 에피메테우스, 이 두 사람을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와 막내 에피메테우스는 제우스 편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신들의 전쟁 때 티탄족을 편들지 않고, 그래서 제우스로부터 이제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도 20대 내년 3월 9일인가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뭐 여러 진영에서 여든 야든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후보 진영에서 캠프를 꾸리고 뭐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하죠. 나중에 어느 누군가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겠죠. 그러면 그 캠프에서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에게 논공 행상을 하죠. 장관 자리도 주고 뭐 이렇게 여러 자리를 이제 청와대 뭐 수석 비서관 자리도 주고 이렇게 그야말로 자리를 나눠 갖는 걸 논공 행상이라고 하죠.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왕이 새롭게 이제 나라를 만들거나 또는 이제 부왕으로부터 이렇게 왕을 물려받으면 자신의 이제 권력을 새롭게 형성하는 데 있어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을 이제 등급을 매겨서 농공 행상을 하죠. 그러면 또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는 신들의 전쟁 때 티탄족이 아니라 제우스를 이제 도와서 이제 그쪽에 이기니까 제우스로부터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주요 임무를 부여받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신을 공경할 인간과 짐승들을 창조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막내 에피메테우스는 피조물들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선물을 이제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요. 그런데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의미는 먼저 생각한다 이런 의미고, 막내 에피메테우스는 뒤늦게 깨닫기. 저지른 다음에 아이고 하고 아차 하고 이제 뒤늦게 깨닫기라는 이름의 에피메테우스는 사려 깊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이것저것 인간에게 줘버려요. 그래서 인간에게 준 게 모든 사물에게.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신화가 그래서 새한테는 날개를 주고 에피메테우스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자에게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주고 거북에게는 딱딱한 등판, 이렇게 막 돌아가요. 그래서 험악한 세상에서 저마다 살아갈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없이 이렇게 있는 걸 이제 주고 보니까 인간에게는 줄 것이 없다고, 인간에게는. 그래서 에피메테우스는 고민을 하다가 형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자신이 창조한 어떤 피조물보다도 인간을 사랑하는 프로메테우스는 근데 고민을 하다가 뭘 줘야 될 텐데, 응? 인간에게 유용한 게 뭘까? 네가 뭐 다 줘버려서 줄 수가 없네. 고민을 하다가 불을 훔쳐서, 제우스가 이제 이건 다른 것은 다 줘도 이 불은 주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을 주면 이제 인간이 신을 거역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불을 훔쳐줘요. 제우스는 불이 인간의 손에 넘어가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리되리라는 것을 염려해서 금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속이 빈 회양나무에 불을 숨겨 인간에게 건너줘요. 불을 훔친 것에 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제우스의 번개에 숨쳤다, 헤라의 부엌 아궁이에 숨쳤다, 아폴론의 뭐 태양 마차에 숨쳤다, 헤파이토스의 대장간에 숨쳤다, 여러 설이 있는데 어쨌든 프로메테우스는 이제 이렇게 불을 훔쳤다가 인간에게 갖다가 주는 거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준 불은 문명의 불이에요. 문명의 불. 그렇죠? 문명은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예요. 그렇죠?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가 문명인 겁니다. 자연의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뭔가를 인간의 삶에 유익하도록 뭔가를 만드는 경우, 이게 문명이죠. 자연을 거스르는 거예요.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렇죠? 자연을 거스르는 거죠.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아서 댐을 만들죠. 자연을 거스르는 겁니다. 문명은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고 자연으로부터 이탈하는 행위예요. 불을 소유하기 전까지 인간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자연의 섭리에 순응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불이 어둠을 밝히죠.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삶을 고역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연 그대로 날 것을 얼마나 먹었을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익혀 먹을 수가 없었을 테니까 그냥 오적오적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연 그대로 날 것을 먹던 인간이 불로 익혀서 조리된 음식을 취하면서 자연의 싱싱함과 순수함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죠. 불은 인간의 빈손에 도구를 쥐어요. 도구. 인간이 여타의 동물과 다른 결정적인 한 가지가 도구의 제초에서. 인간은 불을 이용해서 갖가지 생활 도구와 무기를 만들잖아요. 창과 활을 손에 든 인간은 이제 새의 날개도 사자의 이빨과 발톱도 거북이의 등판도 두렵지 않게 돼요. 만물의 영장이 된 거죠. 비로소. 근데 이제 제우스는 자신의 명을 어긴 프로메테우스를 가혹하게 처벌하죠. 뭐 힘의 신 크라토스와 폭력의 신 비아를 시켜가지고 프로메테우스를 잡아 들이입니다. 그래서 대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견고한 쇠사슬로 이제 코카소스 절벽에 묶어놔요. 그런 다음에 자신의 독수리를 보내서, 제우스의 문장은 독수리죠. 독수리를 보내서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파먹게 해요. 간을. 하루 종일 간을 파먹혔는데 밤에 이제 또 다시 간이 원상 회복이 돼요. 다음날 또다시 독수리가 와서 간을 파먹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 프로메테우스가 겪는 고통이 3000년 동안 지속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제우스는 이제 전령 헤르메스를 통해서 협박하고 회의합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내가 이제 봐주겠다, 이렇게. 근데 프로메테우스는 이제 회유에 굴복하지 않지요. 불어갑에 무릎 꿇지 않는 저항정신의 상징이 되는 거죠. 또 이 프로메테우스가. 알겠죠? 그래서 이제 3000년이 지난 뒤에 영웅 헤라클레스가 나타나서 이 제우스의 독수리를 활로 쓰러뜨리고 프로메테우스를 해방시킨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얘기 좀 더 할 건데, 내가 조금 앞에 시간을 활용을 하느라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좀 이따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이런 인간에게 불을 갖다 준 경위들은 내가 설명을 다 해버렸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제우스 신에게 형벌을 포카서스 산에 묶여 있고, 이 독수리가 와서 간을 파먹고 이 형벌을 그 다음에 누가 구출해 줬습니까? 헤라클레스. 근데 이거 여러분 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들으면 돼요. 이렇게. 내가 이런 거 시험 안 내요. 여러분 이거 다 외워야 되고 그런 거 시험에 내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대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내가 시험에 내거나 레포트에 과제로 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사고 표현 아니에요. 사고, 뭔가를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뭔가를 생각을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걸 만들 것이죠. 판도라 이야기가 바로 연결됩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의 불을 갖다 주고, 판도라 상자는, 그러니까 인간들 손에서 타오르는 불빛을 바라보는 제우스의 마음은 이제 분노로 들끓죠. 그렇죠?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인간에게 다른 건 다 갖다 줘도 불은 절대 안 된다고 금지를 했는데, 이 금지를 어긴 거죠. 이 금기를, 그러니까 성서에서도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낙원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 하나 금기가 있었죠. 금단의 열매,
사과나무는 따먹지 마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걸 따먹었죠. 따먹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을 가리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알면 얻었지만, 그러나 그 벌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금지,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내린 어떤 금지를 어겼을 때 금기라고 하죠. 합당한 벌을 받죠. 하나님의 금기를 어긴 인간은 낙원에서 추방되고, 어, 그래서 온갖 자연과 싸우면서 생존을 도모해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 이른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명을 거역하고 인간에게 불을 갖다 준 벌을 받죠. 자, 그것이 또 이 판도라의 상자와 연결됩니다. 자, 뒷부분에서 그렇게 더 이야기를 이제 또 합시다. 예. 예, 2차 시 수업합시다. 6주, 사고 표현 6주는 그리스 신화를 읽으면서 어떤 문제 해결 과정, 그것을 비판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자. 이게 이제 6주차의 그 공부 과제예요. 1차 시에는 그리스 신화가 어떤 그 서구 문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했고, 2차 시는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하여튼 그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명을 거절하고 인간에게 불을 갖다 줬다 이런 얘기죠. 근데 불은 이제 어떤 의미냐? 문명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동물과 이제 어떤 본능의 측면에서는 매우 유사하죠. 생존의 어떤 욕망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인간이 도구를 발명했죠. 이런 불과 같은. 그리고 뭐 나중에 언어, 이런 이제 그 소위 도구. 맨몸으로 맞서면 인간은 동물에게 이길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들을 뛰어넘는 그 문명의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인간이 가진 어떤 도구의 발명, 이성적 사유,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특히 불이 이제 발명됨으로써 신화에서는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그 제우스 신 몰래 인간에게 불을 갖다 줬다 이렇게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인류 역사의 발전에서 불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문명의 상징인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성욕의 상징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불타오르다 이런 관용적 표현을 쓰지요. 이렇게 불을 이제 다스릴 줄 알게 된 거죠, 인간이. 그러면 문명의 이제 신을 대신해서 문명의 창조자이면서 욕구의 통제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의 역할이 축소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오만해지고, 그래서 이걸 처벌하기 위해서 제우스가 인간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게 판도라. 판도라는 이제 우리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그 또 관용적으로 많은 사용하지요. 판도라는 이제 여성이죠. 인간 여성. 제우스가 인간에게 준 선물 판도라. 근데 판도라는 이제 호기심이 매우 강하고, 에피메테우스의 집에 있던 상자를 열어요.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잖아요. 상자에는 온갖 그 정념과 재능들이 음, 있었는데, 이제 그 상자를 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달아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문을 닫았는데, 상자 문을 닫았는데, 그 남아 있는 게 희망 참 절묘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인간이 그러니까 인류가 어떤 고난에도
희망만을 잃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비롯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학자들이죠. 판도라라고 하는 여성으로부터 나중에 기독교 문명권의 하와, 이브라고도 하고 하와를 연상하기도 해요. 호기심으로 인류를 재난에 빠뜨리는 것은 신화 속에서 항상 여성이 있지요. 이제 그 페미니스트들은 굉장히 또 싫어하겠죠. 기독교가 남성 중심이지요. 자,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의 대립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과 관련된 이야기의 주인공은 단연 프로메테우스예요. 프로메테우스의 그 이제 그 의미는 먼저 생각하기. 먼저 생각하기. 이 프로메테우스는 현존 인류를 멸망시키고 이제 오만한 이 인류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인종을 만들려는 제우스의 의도를 간파하고 인간을 위기에서 구해주죠. 제우스가 금지한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춤으로써 인간을 문명의 길로 들어서게 한 은인이죠. 이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러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인류의 은인 프로메테우스가 어쩌면 인간 창조가 아니고 창조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창조의 과업도 맡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아폴로도스를 비롯한 많은 신화의 그 이야기꾼들은 이 프로메테우스가 흙을 빚어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다. 또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도 해요. 프로메테우스가 흙으로 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나비 한 마리를 인간의 콧구멍 속으로 불어넣어서 영혼을 깃들게 했다. 뭐 이런 또 종류의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인간이 흙에서 창조되었다는 설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이 돼요. 수메르 신화에서 엔키 신은 점토를 빚어서 최초의 인간을 만들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죠. 그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흙으로 빚었다. 상당히 그럴듯한 가설들이죠. 뭐 성서의 아담도 구약 성서의 아담도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헤시오도스도 신통기와 노동의 나날에서 신화학자인데 최초의 여신 판도라가 아마 흙에서 빚어졌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인류가 흙에서 기원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곡물과 과실 등의 생명체들이 모두 땅에서 이 생성된다는 자연의 이치 그러잖아요. 이 자연의 이치에서 터득한 고대인들의 사고를 반영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불은 문명과 욕망을 상징한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프로메테우스는 이제 불도둑이에요. 인간에게는 은인인데 그 신들이 볼 때는 제우스의 명을 거역하고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준 신이죠. 이걸로 인해서 제우스와의 이제 이 프로메테우스와 간의 이 협력 관계는 끝이 나고 대립 갈등의 관계로 바뀌게 되죠.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생각하는,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부터 한다 이 말이죠. 상당히 신중한. 자, 이 프로메테우스는 그 티탄, 그 거인족이죠. 티탄의 자식이지만 이제 신들의 전쟁에서 제우스를 통하여 처음에 전쟁이 올림푸스 신족의 승리로 끝나니까 우직하게 티탄 편에 싸웠던 그 맏형 아틀라스는 어깨로 하늘을 떠받치는 그런 벌을 받아요. 둘째인 메노이티오스는
제우스 신의 벼락을 맞고 지하의 암흑세계 에레보스로 보내지죠. 근데 이제 이 프로메테우스와 막내 에피메테우스는 그 제우스를 도왔던 공을 인정받아서 제우스로부터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아요. 뭐냐면 프로메테우스는 신을 공경할 인간과 짐승들을 창조하고, 동생 에피메테우스는 피조물들에게 그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선물을 배분하는 이런 그 역할을, 그러니까 이제 이 제우스로부터 이런 임무를 부여받아요. 그런데 이 막내 에피메테우스가 뒤늦게 깨달은 자, 그 요시와의 굉장히 유명한 그 시 제목 중에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이런 그 시가 있죠. 뒤늦은 후회죠. 예. 이 에피메테우스는 뒤늦게 깨달은 자,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사려 깊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무슨 일을요? 이 피조물들에게,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선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의식주와 관련된 그 어떤 자원들이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 에피메테우스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이것저것 이제 선물을 줘요. 이를테면 새에게는 날개를 주고, 참 신화가 재미있어요. 새에게는 날개를 주고, 사자에게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주고, 거북에게는 딱딱한 등판을 주고, 이렇게 정신없이 나눠주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줄 것이 남아있지 않았던지. 인간에게는, 여러분, 인간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뭐, 많죠. 많은데,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래서, 그 인간에게는 줄 것이 없네. 이 에피메테우스가. 이게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형을 찾아가요. 프로메테우스를. 그래서, 줄 게 없네. 다 나눠져 버리고 인간에게는 줄 게 없네, 형.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불을 훔쳐주자. 불을, 인간에게 금지된 불을 훔쳐주기로 해요. 근데 제우스는 신 중의 신이라고 그랬죠? 제우스는 이 불이 인간의 손에 넘어가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누구든지 인간에게 불을 훔쳐서 갖다 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금지를 내렸단 말이에요. 이 프로메테우스는 속이 비인 회양나무에 불을 딱 숨겨서 인간에게 건너주죠. 불을 어디서 훔쳤냐? 제우스의 번개에서, 헤라의 부엌 아공이에서, 아폴론의 태양마차에서, 뭐 헤파이토스의 대장간에서, 여러 설이 있죠. 어디가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대장간에 불이 늘 사용하니까. 자, 프로메테우스가 인류에게 가져다 준 불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앞에서 어떤 거였죠? 문명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문명을 상징하고 또 욕망을 상징하고, 불타는 내 마음을 뭐 알아주세요. 이렇게. 예. 이 문명은 문명은 뭐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자연을 변형해서 인간의 삶에 유용하게 뭔가를 이렇게 이제 얻어내는 그런 행위의 결과죠. 그러니까 문명은 자연은 있는 그대로잖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이를테면 비 오고 눈 오고 뭐 태풍 불고 이게 자연이잖아요. 근데 이 자연 그 상태에서는 인간은 너무 허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원인을 밝혀내고 그런 것을 예방하고 또 이후에 복구하고 이런 게 이제 인간이 그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행위죠. 그러니까 이 문명은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요. 자연으로부터 이탈하는 길이긴 하지만 또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그런 측면도 있죠. 어쨌든 이 불의 의미는 이제 일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불을 소유하기 전까지
어떤 삶을 어떤 삶의 그 행적을 보였나요? 인간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었죠. 불이 있기 전에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둠을 밝히는 불은 이런 삶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주어요. 그 다음에 자연 그대로의 날것을 먹던 인류는 불로 익혀서 조리된 음식을 취하면서 이제 봐요. 이를테면 뭐 닭을 처음에는 상상 우리가 해보죠. 닭을 불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먹었을 것 같아요? 그냥 닭이나 오리 좀 불쌍한데 하여튼 일단 그냥 먹었겠죠. 불이 없을 때는 있기 전에는 상할 수도 있으니까 바로 먹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불이 이제 발명된 이후에는 뭐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치맥을 아주 세계에서 가장 어쩌면 좋아하는 즐겨하는 그런 우리의 음식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그 치킨의 종류가 조리법이 그야말로 다양하죠. 다양해요. 결국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불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음.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여튼 이렇게 불을 인간이 갖게 됨으로부터 그 자연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또 이제 뿐만 아니라 불은 인간의 빈손에 도구를 쥐어 주죠. 인간은 불을 이용해서 갖가지 생활 도구, 무기를 만들죠. 그렇죠? 대장간에서 불을 이용해서 어떤 이 농기구도 만들고 철을 녹여서 구부리거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무기, 창이나 칼을 화살을 만들죠. 이렇게 칼과 창과 활을 든 인간은 이제 새의 날개도 두렵지 않죠. 사자 이빨과 발톱도 두렵지 않죠. 이제 드디어 만물의 영장이 된 거. 우두머리가 됐다 이 말이 영장이라는 게. 예. 그래서 제우스는 이제 자신의 명을 구역한 프로메테우스에게 벌을 줘야겠죠? 벌을 줍니다. 힘의 신 크라토스와 폭력의 신 비아를 시켜 프로메테우스를 잡아들이죠. 그런 다음에 대장장의 신 헤파이토스가 만든 견고한 쇠사슬로 코카서스 산 절벽에 묶어 두죠. 그 다음에 어떤 벌을 주냐? 자신의 독수리를 보내서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파먹게 해요. 코카서스 산 절벽에 묶어둔 다음에 독수리를 보내서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이제 파먹게 하는데 하루 종일 이 독수리에게 파먹힌 간은 밤 되면 다시 원상이 회복돼요. 근데 다음날 또 다시 독수리에게 먹히는 일을 날마다 되풀이하는 거죠. 신화에 의하면 이 프로메테우스가 겪는 고통은 3,000년이나 3,000년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 이를 의미하죠. 그동안 제우스는 이제 이렇게 벌만 내린 게 아니라 전령 헤르메스를 프로메테우스에게 보내서 협박하거나 회유해요.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해라. 그러면 이제 이 벌을 이제 멈출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이 또 프로메테우스는 고집이 세서 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그리스 신화를 통한 문제 해결 과정. 프로메테우스가 해결해야 될 문제, 과제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가 준 죄로 제우스로부터 벌을 받고 있죠. 코카소스 산 절벽에 묶인 다음에 날마다 독수리에게 간을 파먹힌다는 얘기죠. 이것이 오랜 세월 지속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 프로메테우스가 이 문제, 이 고통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게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것은 지금 뭐가 있습니까? 묶여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를테면 죽을 수도 없고, 이 쇠사슬을 풀고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없죠. 오직 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 누구? 제우스에게 항복하는 수밖에 없죠. 죄를 사해 줄 것을 애원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제우스는 그렇게 이제 협박 회유해요.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굴하지 않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불의와 억압에 무릎 꿇지 않는 저항 정신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니까 잃었지만 대신 얻었죠. 문제 해결. 그러니까 어, 굳이 뭐 비유를 해본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여러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선택지 중에서는 조금 쉽고 편한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유혹에 그냥 우리가 눈 감고 그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유혹과 손 잡을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냈을 때 고통은 좀 더 지속될 수 있겠으나 이 프로메테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나중에는 자신의 어떤 선택이 정말 가치가 있는 선택이었다라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000년 후에 영웅 드디어 그 헤라클레스가 나타나서 이 독수리를 쓰러뜨리고 프로메테우스를 해방시키죠. 자, 판도라의 상자. 아름다운 재앙이라고 하죠. 판도라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결국 사람이 왜 죽어야만 하는가를 설명하는 소위 그리스판, 그 죽음의 기원 신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종류 신화는 구약 성서에 있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에 견줄 만큼 중요해요. 죽음의 기원. 판도라 이야기는 긴 역사를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왔는데 그러면서 각각 그 시대에 맞도록 조금씩 내용이 변화되죠. 다시 말하자면 살아남아서 끊임없이 성장해온 신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증거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판도라가 연 것은 상자였다. 판도라 상자. 하지만 원전을 기록한 그리스 서사시 헤시오도스의 그 기술에 의하면 원래는 판도라의 항아리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왜 항아리였냐? 고대 그리스에서 그 다른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농작물은 그러니까 산악지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그 비옥한 땅이 별로 없었어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라든가 이 스파르타와 같은 이런 산지에서는 도시 국가에서는 그 뭘 길렀느냐?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상하지 않게 보존 처리를 해서 여러 지역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그 식량을 이제 수입해 오고 이렇게 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 시대에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피토스라고 하는 종류의 항아리에 온갖 재앙이 봉인되었을 때 이게 맞겠죠. 상자보다는 항아리가 훨씬 더 당시 그리스 시대 사람들의 삶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설득력 있죠. 근데 항아리가 왜 상자로 바뀌었냐? 이건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또 판도라의 속성도 나중에 변화해요. 무엇보다도 원본에서는 이 판도라 자신이 제우스가 인류를 괴롭히기 위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재앙이라고 되어 있죠. 아주 예쁜 여인을 보낸 거니까. 그래서 인간을 유혹에 빠뜨리고 이제 멸망하게 하는 이런 이제 의도가 있었겠죠. 자, 제우스는 이렇게 불을 얻게 된 복만큼의 재앙을 인류에게 이제 보내주려고 한 거예요. 제우스의 뜻에 따라서
대장정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흙으로 사람을 빚었는데 꽃조차 부끄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의 여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와 기술의 여신 아테나는 이 판도라에게 여성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관한 재능과 띠와 옷을 선물하고, 아프로디테, 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이 누굽니까? 판도라에게 사랑스러움을 주고, 이렇게 신들이 계속해서 선물을 주고, 마지막으로 헤르메스가 이제 이 그녀의 가슴에, 판도라의 가슴에 거짓, 아첨, 교활함, 호기심을 또 가득 채워줍니다. 그러면서 신들로부터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판도라, 이 판도라의 어원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참 재밌잖아요. 이게 그럴듯하죠. 신들로부터 선물, 판도라. 이렇게 해서 이제 최초의 여자 판도라가 탄생하게 돼요. 이건 신들이 힘을 기울여 창조한 아름다운 재앙이죠. 남자가 결코 거절할 수 없는 매력 덩어리였어요. 그 헤시오도스는 말이야, 실로 판도라에게서 시작된 여성의 기보야말로 남자들에게는 최대의 재앙.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움을 갖고 있고 지혜를 갖고 있고, 뭐 거절할 수 없는, 남성이 거절할 수 없는 최상의 어떤 조건들을 갖고 있어요. 그 여성을 어떻게 남성이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이것이 이제 남자들에게는 하나의 재앙이 된다, 이런 얘기죠. 제우스는 신들의 사자인 헤르메스에게 명해서 판도라를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에피메테우스에게 데려가요. 에피메테우스는 뒤늦게 깨달은 자, 이런 의미였죠. 에피메테우스는 형 프로메테우스에게 제우스가 보내는 선물은 인간에게 화를 미치기 때문에 받지 말고 돌려보내라, 이런 당부를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 에피메테우스는 좀 아둔한 사람이죠. 행동부터 해야 해요. 생각은 나중에, 뒤늦게 깨달은 자니까. 이 말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기뻐해서 판도라를 아내로 맞아들이죠. 이름에 걸맞게. 그런 나중에서야 실수를 깨닫게 되죠. 어떤 실수였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에피메테우스의 저택에는 항아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인간에게 해가 되는 온갖, 이제 아까 그 상자라고 했는데 본래는 원자내는 항아리라고 했으니까, 항아리, 인간에게 해가 되는 온갖 것들이 이제 봉인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헤르메스에게서 호기심을 부여받은 판도라는 그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어느 날 항아리를 열어보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에서 그 봉인되어 있던 죽음과 병,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에피메테우스에게 피조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배분해주는 그런 이제 책임을, 일을 맡았었잖아요. 그런 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은 다 줬고, 일단 새에게는 날개를,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줄 게 없으니까 인간에게는 풀을,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런 그 죽음, 병, 질투, 증오, 이런 그 부정적인 것, 해악은 피조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아니라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항아리 안에다가 에피메테우스가 이렇게 봉인해놨다, 그 말이에요. 딱 닫아놨는데 이 판도라가 열어버린 거죠. 그래서 판도라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재앙으로 괴로워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판도라는 그 남성에게 유혹이면서 재앙이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판도라는 허둥대며 항아리를 닫았는데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모든 해악은 풀려나오고 만 것이니까. 근데 유일하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남아있던 게, 얼른 이제 아차 하고 닫았는데, 그래서 그 틈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항아리 안에 갇힌 거, 희망. 희망. 판도라 이야기의 원형이죠, 이게. 뭐 항아리든 상자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는
온갖 죄악이 들끓는 집단인의 행위 혹은 개념을 상징하는 그런 조어로 널리 쓰이고 있죠. 예컨대 어떤 부정부패와 관련된 뭐 어떤 정치권과 재벌 기업 간의 어떤 결탁 이런 부패 혐의가 있는데 이제 그 뭐 다 이제 그걸 부인하고 증거도 꼼꼼 이렇게 감춰놓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대대적인 어떤 수사를 통해서 여론이 악화되고 그러면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찾아내고 부인했던 사람들을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해서 이제 그 실토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럴 때 누군가 어떤 키맨 그 어떤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 그동안 나는 모릅니다라고 입을 다물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이제 수사 기법에 의해서 내가 그냥 점잖게 수사 기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상상을 하세요.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입을 열게 되면 그래서 또 가지고 있는 어떤 비망록이라든가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 이제 그때 언론들이 뭐라고 기사 제목을 뽑습니까?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희망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3차 시의 사죠. 판도라가 열었던 뚜껑을 황급히 다시 닫는 바람에 희망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힌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그 꼰대가 하는 이야기들이죠.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푸시킨 러시아 시인 푸시킨 삶이 뭐 고통스럽더라도 그 희망을 버리지 말자. 이런 이야기 이발소 그림에 들어있는 그런 푸시킨 시가 있죠. 그 찾아서 3차 시 처음에 내가 한번 읽어줄게요. 자, 일단 2차 시는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3차 시 할게요.